백무진의 군막에는 의자가 4개뿐이었다. 그는 그중 가장 덜 흔들리는 의자를 배가린에게 내주었다. 한쪽 다리가 짧아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것은 진삼에게 같다. 제갈지는 지도 탁자 옆에 놓인 괴짝을 손바닥으로 2번 두드린 뒤 그 위에 걸터 앉았고 소명과 아랑은 뒤에 섰다. 비영은 군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제갈지는 천막천이 바람과 다른 박자로 한번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 찾지 않았다. 비영이 모습을 감춘 것은 밖에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었고, 그럴 때 그녀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돌아온 그림자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캐묻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었다. 백무진이 탁자 위에 2 손을 짚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아이들은 몇이요? 12명이요. 배가린이 답했다. 둘은 깊게 다쳤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소. 나머지도 성한 몸은 아니나 모두 살아있어. 그제야 백무진의 굳은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도화는 있소? 소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있다. 경수는? 그 아이도. 백무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리와 강우, 학진과 서리의 이름을 하나씩 물었다. 그들이 어느 군막에서 잤고 누구와 한솥에 죽을 먹었으며 밤마다 기침하던 아이가 누구였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아랑은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듣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다 기억하세요? 백무진이 그녀를 보았다. 내가 보낸 자들이니까. 보냈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요. 보낸 자의 이름을 잊으면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숫자를 덜어낸 게 되니까. 기억하면 달라져요? 아랑의 물음에는 가시가 들어 있었다. 백무진은 피하지도 듣기 좋은 말로 감싸지도 않았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바깥에서 종이 한 번 울렸다. 대화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점심 배식을 알리는 소리였다. 종소리를 들은 백무진은 먼저 군막을 나섰다. 말보다 눈으로 보는 편이 빠를 테니 따라오시오. 군막 사이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큰 솥 3개에서 흰 김이 피어올랐지만 가까이 가자 죽은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묽었다. 좁쌀보다 물이 많았고 물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백무진이 배식장으로 가 국자를 잡았다. 병사들은 익숙한 순서로 찌그러진 그릇을 내밀었다. 그는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하며 죽을 떴다. 장필, 허리 상처는? 버틸만합니다. 버틸만하다는 말은 의원이 할 말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은 더더욱 아니고 배식 끝나면 의원에게 보여라. 다음은 손이 퉁퉁 부은 노인이었다. 손 노인. 손녀의 열은 내렸소? 새벽에는 조금 내렸소? 저녁에 의원을 다시 보내겠소. 젖은 천으로만 닦아주지 말고 군막 안쪽 자리를 쓰시오. 한쪽 눈을 가린 병사가 그릇을 내밀자 백무진은 죽을 반 국자 더 얹었다. 병사가 황급히 손으로 그릇을 가리려 했다. 위명도, 오늘은 내가 먹어라. 또 아이에게 전부 주면 굴령 불복종으로 묶어놓는다. 반만 주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 3분의 1은. 내가 내 그릇 옆에서 지켜볼까? 위명도가 난처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백무진은 정말로 그가 첫 술을 뜨는 것까지 확인한 뒤 다음 사람에게 국자를 옮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배가린이 물었다. 저 병사의 이름도 기억하시오? 지난 전쟁, 제갈새가 서쪽 퇴로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소. 고향은 진주고 누이가 둘이요. 큰 누이는 피랑길에서 헤어졌고 작은 누이는 남쪽으로 갔소. 산비탈 무덤의 이름도 모두 기억하시오? 백무진의 국자가 잠시 멈췄다. 하루에 9을 묻은 날도 있었소.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 자는 입고 있던 옷과 병기 모양을 적어두었소. 언젠가 가족이 찾아오면 어느 자리에 누웠는지는 알려줘야 하니까. 배가린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물음만큼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한 사람씩 그렇게 기억하면서 어찌 백병성에 사람을 보냈소? 국자가 솥 가장자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배식장 주변이 조용해졌다.
죽을 받던 병사도 장작을 밀어넣던 아이도 손을 멈췄다. 누구도 묻지 못했으나 모두가 백무진에게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는 국자를 옆 사람에게 넘겼다. 처음 보낸 것은 스물이었소. 백무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 대가로 보름치 곡식과 약재를 받았소. 그 보름 동안 얼어 죽을 뻔한 사람 200셋이 몸을 추슬렀고 아이 47을 남쪽 마을로 빼냈소. 두 번째도 같은 계산을 했소. 30을 보내 한 달을 벌었소. 세 번째는 백무진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줄 끝에 서 있던 아이 하나가 빈 그릇을 양손으로 비비다가 고개를 숙였다. 아랑이 대신 말했다. 쉰. 백무진이 그녀를 보았다. 그래. 쉰이었다. 소명의 손가락이 대검의 가죽띠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중에 철학문의 무공을 억지로 배운 아이들이 있었다. 알고 있소. 알면서 보냈나? 처음에는 병사로 쓴다고 했다. 멸문당한 문파의 초식을 강제로 익히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소. 알고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군. 멈추면 이 골짜기에서 먼저 죽는 자가 생겼으니까. 소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대검은 아직 칼집 안에 있었으나 그가 내뿜는 기세에 소 뒤의 김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제갈진이 손을 들었다. 끝까지 들어. 짧은 한마디에 소명은 이를 악문 채 멈췄다. 제갈진은 제자의 분노를 누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고 나서 휘두르라고 붙잡아둔 것이었다. 백무진이 제갈진과 마주섰다. 내가 깨끗한 선택을 했다고 변명할 생각은 없소. 깨끗한 선택 같은 것은 애초에 내 앞에 오지도 않았으니까. 수십을 보내 수천을 살렸소. 그게 내가 한 일이오. 제갈진은 배식 솥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남은 좁쌀 몇 알이 묽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수천을 살렸다는 사람들의 점심이 그것이었다. 몇 명을 살렸지? 그때마다 장부에 적었소. 보낸 사람도 이름으로 기억하오. 그런데도 또 보냈군. 백무진의 턱이 굳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숫자로 골랐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백병성부터 죽였겠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소. 군량을 쥔 상인과 창고는 수십 군데였고 내가 뛰쳐나가 싸우는 동안 여기 사람들은 굶었을 거요. 그래서 안 싸우고 계속 보냈나?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겠소. 제갈진의 눈이 백무진에게서 골짜기의 사람들로 옮아갔다. 보낸 사람도 내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고함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깊이 파고들 때가 있었다. 주변에 선 이들은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때 줄 끝에 있던 여인이 10살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귀군사를 탓하지 마시오. 여인은 제갈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땅만 내려다보았다. 내 남편은 보내진 사람 중 하나요. 그 사람이 나가서 받은 곡식으로 이 아이가 살았소. 반대편에서 늙은 사내가 그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내 남편이 돌아왔느냐? 여인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소. 내 아들도 아직이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한 사람의 울음이 터지자 오래 눌러두었던 소리가 사방에서 함께 쏟아졌다. 누구는 백무진 앞을 막아서며 아들을 내놓으라 했고 누구는 그가 아니었다면 모두 죽었다고 악을 썼다. 원망하는 자도 그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고 감싸는 자도 잃은 사람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백무진은 변명하지 않았다. 흙이 묻은 손이 갑옷을 붙잡아도 욕설과 울음이 얼굴을 때려도 그대로 받았다. 그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값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랑이 제갈진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스승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갈진은 백무진의 빈손을 잠시 보았다. 나쁜 놈이면 벌써 죽였지.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틀린 걸 알면서도 또 같은 짓을 한 놈이야. 배식솥에서 마지막 죽 한 그릇이 떠졌다. 백무진은 그 그릇을 받아 울고 있는 늙은 사내에게 내밀었다. 늙은 사내는 그릇을 쳐낼 듯 손을 들었다가
자기 뒤에 선 어린 손녀가 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멈췄다. 그는 끝내 그릇을 받았다. 백무진의 손은 다시 비었다. 오늘도 그의 몫은 남지 않았다. 제갈진은 그 빈손을 보며 생각했다. 굽는 것만으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 손에 다시 사람의 이름 대신 창을 쥐어줄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자 골짜기의 눈발은 더욱 굵어졌다. 귀군 병사들은 배를 채우기도 전에 천막줄부터 다시 당겼다. 눈이 쌓인 줄은 밤새 얼어 끊어졌고 군막 아래로 파고드는 바람은 젖은 지프로 막았다. 불을 오래 피울 장작이 없어 모닥불은 군막 세 곳에 하나뿐이었다. 그 하나를 가운데 두고 노인과 아이가 먼저 손을 녹였으며 병사들은 바깥에 서서 손바닥만 불 쪽으로 내밀었다. 손님이라고 따로 내준 천막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삼은 담요에 난 구멍으로 눈 한 점이 떨어져 콧등에 닿는 것을 보고 긴 한숨을 쉬었다. 주군, 제가 청약액잔에서 돈을 안 쓴 것도 아닌데 왜 밖에 나오기만 하면 지붕이 새는 겁니까? 제갈진은 구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답했다. 돈을 덜 써서. 설마 이곳 지붕까지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조금 전부터 내 표정을 보니 곧 그럴 것 같은데. 진삼은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는 부정하고 있었으나 손은 이미 품속의 작은 주판을 꺼내고 있었다. 돈이 나갈 것 같으면 몸보다 손가락이 먼저 계산하는 것은 오랜 병이었다. 배가리는 화로 위에 올린 솥뚜껑을 들었다. 김이 올라오기는 했으나 먹을 냄새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죽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소? 아랑이 국자로 솥바닥을 휘저었다. 좁쌀 서너 알이 물살을 피해 달아났다. 물을 더 부었대요. 이 정도면 죽이 아니라 좁쌀이 한번 몸을 담갔다 간 물인데요. 소명이 말없이 품에서 마른 떡을 꺼냈다. 반으로 쪼갠 뒤 큰 쪽을 배가린에게 내밀었다. 드시죠, 백대여. 배가린이 떡과 소명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아시오? 아닙니까? 아니요. 소명은 곧이곧대로 떡을 거두려 했다. 배가린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다. 그렇다고 도로 넣으라는 말은 아니었소. 사람의 성의를 거절하면 얘가 아니지. 아랑이 입을 가리고 웃었고 제갈진은 눈을 감은 채 입꼬리만 올렸다. 진삼은 주판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떡 반쪽의 값까지 계산하려는 얼굴을 했다. 바깥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제갈 각주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소. 백무진이 천막 앞에 서 있었다. 등에 맨창과 어깨에 흰 눈이 얇게 쌓여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여러 군막을 돌고 온 듯 장화에는 젖은 짚이 붙어 있었다. 제갈진이 일어서자 배가린도 검을 짚고 따라 일어났다. 백무진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해칠 생각은 없소. 그 말은 믿소. 배가린은 태연하게 답했다. 다만 루주가 그대를 해칠 생각이 생길까봐 따라가려는 것이오. 제갈진이 한숨을 쉬었다. 도사님, 왜 그러시오? 떡 드시오. 금방 올 테니까. 배가리는 못마땅한 눈으로 그를 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다. 늦으면 밥만 남기겠소. 다 드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늦겠다는 뜻이오? 제갈진은 대답하지 않고 백무진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아랑이 두 사람의 뒷모습과 배가린 손의 떡을 번갈아 보더니 소명에게 속삭였다. 백대엽은 떡을 지키는 걸까요? 스승님을 지키는 걸까요? 둘 다 놓칠 생각이 없는 거겠지. 두 사내는 공동묘지가 있는 비탈까지 걸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자리였으나 무덤의 나무패마다 쌓인 눈은 말끔히 쓸려 있었다. 산 사람의 군막에는 바람 구멍이 났어도 죽은 자의 이름은 눈 아래 묻히지 않았다. 백무진이 가장 오래된 무덤 앞에 멈췄다. 당신이 마존을 죽이고 천하제일인으로 등극하면서 전쟁을 끝냈지. 마존을 죽인 건 맞아. 그날 강호는 잔치를 벌였소. 무림맹은 승전을 알리는 벽보를 붙였고 이름난 문파들은 살아남은 제자를 불러들였지. 당신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소. 청약액자는 내 집이니까. 우리는 돌아가지 못했소.
백무진은 눈 덮인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천막이 어둠 속에 엎드려 있었다. 무림맹은 우리를 패잔병이라 했고 다른 문파들은 쓸모를 다한 칼이라 했소. 고향으로 가니 밭은 다른 주인이 차지했고 가족은 피랑길에서 흩어졌더군.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살아남은 문파에만 갔소. 이 골짜기에는 오지 않았소. 제갈지는 반박하지 않았다. 전쟁을 끝낸 사람에게 축배는 쏟아졌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을 찾아가라고 말한 자는 없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 무덤의 나무패를 흔들었다. 모용이가 무림맹 본대를 동쪽으로 돌린 그날 나는 무림맹의 소집령을 받고 모인 군소 문파와 표국 무인들을 이끌고 제갈새가 서쪽 퇴로에 있었소. 알고 있다. 백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안다고? 모용이가 마교와 손잡았다는 건 내가 전장에서 밝힌 일이야. 본대는 끝내 오지 않았소. 나는 그 퇴로에서 천라맹을 막다가 이천을 잃었소. 그날 내 앞에는 마종과 제갈새가 사람들이 있었어. 너희까지 챙겼다고 거짓말할 생각은 없어. 백무진이 쓰게 웃었다. 천하제일인도 보지 못하는 곳은 있었군. 당연하지. 하지만 너희를 버린 건 모용이와 무림맹이야. 그 죄까지 나한테 넘기지 마. 제갈지는 잠시 기다린 뒤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백병성에 넘긴 일이 충성이 되는 건 아니고 충성이라 한 적 없소. 아이들한테는 귀군을 위해 가라고 했다며. 백무진의 입이 닫혔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었어. 그 죄는 내가 지겠소. 제갈진이 고개를 저었다. 죄는 혼자 질 수 있어도 결과는 혼자 못 져. 팔려간 애들 몸에 남았으니까. 내가 밤마다 굽는다고 도화 몸에 새겨진 철학문 살초가 지워지나? 백무진의 손이 장창의 붉은 술에 닿았다. 화를 내기 위해 잡은 것은 아니었다. 무너지는 몸을 붙들 것이 창밖에 없는 사람처럼 쥔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만족하겠소? 이 자리에서 목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요? 내 목숨 하나로는 수천 명을 먹일 수 없어. 제갈진이 턱으로 골짜기를 가리켰다. 보내지 않는 방법을 만들고 이미 보낸 사람을 데려와. 그 다음에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 말은 쉽군.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쉬운 일이었으면 진산만 보냈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백무진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싸움에서 진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 죽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믿던 사람이 살아서 할 일을 떠올린 눈이었다. 그 시각 골짜기 동쪽 능선에서는 비영이 눈 위에 엎드려 있었다. 바람을 등진 쪽으로 말 8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굴량술의 2대가 끼어 있었고 술의 옆면의 백병성 표식은 검은 천으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다. 보이는 호위는 12이었다. 비영은 눈으로 보이는 수를 믿지 않았다. 바위 위에 쌓인 눈이 사람 어깨 모양으로 2군데 꺼져 있었고 북쪽 마른 소나무에는 새가 한 마리도 앉지 않았다. 능선에 궁수가 숨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말발굽의 간격을 세고 바퀴가 눈에 파인 깊이를 살폈다. 곡식 수레라기에는 한쪽이 지나치게 무거웠다. 활과 기름 먹인 화살까지 실었을 가능성이 컸다. 비영은 눈 속에 손을 넣어 가느다란 검은 실을 꺼냈다. 실 한쪽을 나뭇가지에 묶고 3번 비틀었다. 곧 아래 수풀에서 아랑의 짧은 새소리가 돌아왔다. 비영은 확인이 끝나자 능선을 따라 그림자처럼 먼저 움직였다. 군막으로 돌아온 제갈지는 천막 앞에서 기다리던 아랑을 보았다. 스승님, 몇이냐? 말 8, 수레 2, 눈에 보이는 호위 12입니다. 비영 교관님이 숨은 놈들까지 세고 있어요. 백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백병성 사자단이요. 오는 날이 정해져 있었나? 사흘 뒤였소. 서둘렀군. 청야객잔에서 보낸 놈들이 안 돌아가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야. 제갈진이 골짜기 아래를 보았다. 눈 속의 검은 점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천천히 커지고 있었다. 백무진이 장창을 고쳐맸다.
이건 귀군의 일이오. 제갈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 청약액잔에 아이를 잡으러 온 순간부터 천뇌각 일이야. 눈보라 속에서 굴량 수레의 검은 천이 펄럭였다. 먹을 것을 실어온 수레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실어갈 수레였다. 이번에는 빈 채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백병성 사자단이 골짜기에 닿기도 전에 귀군 사람들이 중앙 공터로 몰려들었다. 굶주린 사람 사이에서 소문은 불보다 빨랐다. 불은 태울 장작이라도 있어야 붙지만 소문은 빈속만 있으면 되었다. 청약액잔으로 보냈던 아이 10명이 살아있다는 말 천하제일이니 백무진에게 다시는 사람을 넘기지 말라 했다는 말이 새 골짜기를 한 바퀴 도는데 반 시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것을 희망으로 들었고 누군가는 겨울이 끝났다는 선고로 들었다. 공터에 모인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깨끗하게 갈라지지 않았다. 백무진을 원망하면서도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었고 아들을 보냈으나 남은 손자를 살리려면 또 거래해야 한다는 자도 있었다. 이제 사람을 그만 보내자고 외치면서 정작 내일 먹을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떨구는 자도 있었다. 그 복잡한 얼굴들 가운데서 아들을 잃은 늙은 사내가 먼저 제갈진 앞으로 나왔다. 천하제일이니라 했소? 사람들이 그러더군. 내 아들을 데려올 수 있소?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제갈진은 늙은 사내에게 빈 약속을 건네지 않았다.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죽인 놈을 찾아줄 수는 있어. 늙은 사내의 움푹 팬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놈 시체를 삶아 먹으면 내 손녀가 겨울을 나나? 못 나지. 그럼 나더러 무엇을 믿으라는 거요? 믿지 마. 너무 뜻밖의 대답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번졌다. 제갈진은 늙은 사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고 배고픔을 견디라는 소리는 안 해. 사람은 믿음만 먹고 못 살아. 오늘 먹을 것을 만들겠다는 놈의 말을 들어. 그의 손가락이 공터 한쪽을 가리켰다. 진삼은 그 순간까지 무너진 창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마른 보리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아래 크기와 썩은 나달수를 헤아리는 중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자 그는 불길한 기운을 느낀 장사꾼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모두 저를 보십니까? 오늘 먹을 거 만든다며. 주군께서 방금 정하신 일입니다. 저는 아직 제 입으로 그런 무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총관이 그것도 못해? 진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주판을 꺼냈다. 하기 싫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은 그에게 전혀 다른 것이었다. 굴량관부터 부르십시오. 새 골짜기에 있는 인원수, 하루 배급량, 남은 장작과 소금, 움직일 수 있는 수레와 말의 수도 전부 필요합니다. 장부에 안 오른 사람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입은 군적을 가려가며 배고프지 않으니까요. 백무진이 부장을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장부 3권이 펼쳐졌다. 진삼은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병사와 가족을 왜 따로 세웠습니까? 굴량관이 답했다. 원래 굴량은 군적에 오른 자에게만 나왔소. 그래서 병사가 자기 몫을 아이에게 주다가 둘 다 쓰러진 겁니다. 이 장부는 굴량을 나누는 장부가 아니라 굽는 순서를 정한 장부입니다. 진삼은 붓을 집어들고 사람들을 새로 나누기 시작했다. 부상 정도도 다시 적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레를 몰 수 있는 사람, 말을 돌보는 사람, 천막과 병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병사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백무진이 물었다. 그걸 적어 무엇을 할 생각이요? 주판알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딱 멎었다. 살려야 할 사람을 세는 장부를 만들 겁니다. 진삼은 백무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내보낼 사람 숫자가 아니라. 백무진의 눈가가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굴량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이 둘을 양옆에 세운 젊은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나왔다.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다음 굴량이 끊기면 이 애들이 죽습니다. 큰애 아비가 백병성으로 갔소.
자기가 가서 우리 셋이 살 수 있다면 가겠다고 했소. 배가린이 조용히 물었다. 그가 정말 스스로 정했소? 그럼 어쩌겠소? 안 가면 다 죽는데.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배부른 강호인이 와서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쉽소. 당신들이 검 한 번 휘두르고 떠난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오? 배가리는 모욕을 들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생각한 뒤 허리에 검을 풀어 눈 위에 내려놓았다. 그대의 말이 옳소. 여인이 멈칫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배불리 먹었소. 조금 전에도 떡을 먹었고, 그러니 굶는 사람에게 의리부터 지키라고 말할 자격은 없소. 그 말에 제갈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배가리는 떡을 반만 남기겠다고 했으나 정말로 다 먹은 모양이었다. 배가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이었다. 대신 우리가 떠나기 전에 먹고 살 길을 만들겠소. 만들지 못하면 그때 내게 다시 물으시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검을 차고 다니는지. 아랑은 배가린의 옆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길을 잃고 고기 한 점에 진지해지는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호에서 매화선자라는 이름이 어째서 한 사람의 벼로 이상으로 통하는지 알게 하는 얼굴이었다. 백무진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섰다. 모두 내 결정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공터를 짓눌렀다. 누가 먼저 이름을 적었고 누가 누구를 권했는지는 따지지 마라. 20을 보내 보름을 사기로 한 것도 30을 보내 한 달을 사기로 한 것도 내가 정했다. 원망할 자는 나를 원망해라. 늙은 사내가 발치에 흙을 한 움큼 집어던졌다. 젖은 흙덩이가 백무진의 가슴을 때리고 부서졌다. 내 아들이 내 원망을 먹고 돌아오느냐? 백무진은 흙을 털지도 않았다. 아니요. 그런데 혼자 책임진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끝낼 생각하지 마. 제갈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백무진이 그를 노려보았다. 죽을 생각부터 하는 놈은 쓸데가 없어. 살아서 저 사람들 먹이고 데려간 놈들 찾아와. 내가 물러나야 한다면 물러나겠소. 물러날 거면 먹을 길부터 만들어 놓고 물러나. 벌 받는 얼굴로 앉아있다고 쌀이 나오나? 백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은 늘 그렇게 남의 선택을 쉽게 말하오? 아니, 쉬운 건 내가 해. 제갈진이 진삼을 턱으로 가리켰다. 귀찮은 건 진삼이 하고. 주판알이 딱 멎었다. 진삼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주군.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하고 비싼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정상 배급은 당장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석 달을 버티려 해도 곡식 2,400석, 콩 300석, 소금 50석이 필요합니다. 장작과 약재, 마차 수리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진삼은 고개를 들어 눈 덮인 골짜기 전체를 바라보았다. 제 수명이 눈앞에서 줄어드는 만큼입니다. 돈이 아니라 내 수명으로 내나? 제 돈이 줄면 수명도 줄어듭니다. 흑영루의 장부가 곧 제 맥박입니다. 아랑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울던 아이 하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따라 웃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한 번 나온 웃음은 작게나마 옆 사람에게 번졌다. 그 짧은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골짜기 입구의 뿔피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환영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짧고 급한 경계 신호가 3번 골짜기를 때렸다. 검은 천을 두른 곡식술의 2대가 공터로 들어왔다. 말을 탄 사내가 앞장섰고 호위들이 좌우를 에워쌌다. 수레에 실린 곡식 냄새가 찬 바람을 타고 퍼지자 사람들의 눈이 본능처럼 그쪽을 향했다. 사내의 허리에는 백병성의 표식이 걸려 있었다. 그가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마침 잘 모였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곡식 증서가 아니었다. 사람 이름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었다. 진삼은 조용히 주판을 접었다. 배가리는 눈 위에 내려놓았던 검을 다시 허리에 찾고 소명과 아랑은 웃음기를 거두었다. 제갈진만은 곡식 자루에 걸터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그가 일어날 때가 아니었다.
백병성의 사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검은 비단옷 위에 희고 탐스러운 여우털을 두른 사내였다. 눈길을 반나절이나 달려왔다는데 신발에는 진흙 한 점 묻지 않았고 고삐를 쥔 손가락마다 빛깔이 다른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가 타고 온 말 한 필에 두른 털가죽만 벗겨도 귀군의 아이열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듯했다. 백무진이 공터 앞으로 나섰다. 위문탁? 귀군사께서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 영광이요. 위문탁은 말 위에서 허리를 조금 숙였다. 예를 표하는 몸짓이었으나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약속한 날보다 사흘 이르군.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하지 않겠소? 그가 손을 들자 호위들이 수레를 덮은 검은 천을 걷었다. 곡식자루가 눈앞에 가지런히 드러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아이들은 자루를 보자 저도 모르게 입술을 하찼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들킬까 아이를 품 뒤로 감췄다. 하지만 감출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몸뿐이었다. 곡식을 따라 움직이는 수백 쌍의 눈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위문탁은 그 광경을 천천히 즐겼다. 보리 30석과 소금 한 석이요. 약재도 2괴짝 실었소. 백병성주께서 귀군의 충정을 높이 사특별히 더 보내셨지. 공터 한쪽에 있던 진삼이 자루와 수레바퀴를 번갈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그 수레에는 30석이 안 됩니다. 위문탁의 눈이 그에게 향했다. 당신은 누구요? 곡식량을 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레를 열어보지도 않고? 진삼은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수레바퀴가 파고든 눈을 가리켰다. 바퀴 자국과 말의 땀을 보면 압니다. 많이 잡아도 18석입니다. 앞에 보이는 자루만 버리고 뒤에는 돌을 채웠군요. 빈 자루를 부풀려 놓은 것도 둘은 되고 호위 몇이 검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진삼은 그들을 보지도 않고 술에 가까이 다가갔다. 자루 하나를 손가락으로 깊게 눌러보고 실밥 사이로 새어나온 냄새를 맡았다. 게다가 젖은 곡식입니다. 이대로 쌓아두면 닷새 안에 곰팡이가 피고 열흘이면 돼지도 고개를 돌리겠군요. 위문탁의 웃음이 한 겹 벗겨졌다. 장사꾼이요? 장사꾼 돈을 떼먹는 자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물었소. 진삼. 이번에는 위문탁의 눈빛이 분명하게 달라졌다. 북부길목을 몇 개나 사들인 사람이라면 흑영루의 이름을 모를 수 없었다. 흑영루의 진 총관이군. 그 이름까지 아신다면 저울을 속인 값이 꽤 비싸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저는 젖은 보리보다 젖은 장부를 더 싫어합니다. 위문탁은 대꾸하지 않고 품에서 종이를 꺼내 백무진에게 내밀었다. 곡식은 먼저 풀겠소. 사람은 해 뜨기 전에 넘기시오. 백무진은 종이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몇이오? 100명이요. 공터 곳곳에서 숨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까지 곡식 자루에 붙어있던 눈들이 한꺼번에 종이로 옮아갔다. 백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난번 약속은 쉰이었다. 도망친 아이가 열이고 그들을 회수하러 간 자들이 청약액잔에서 몰살당했소. 손해를 메워야 하지 않겠소? 위문탁은 종이를 흔들었다. 바람을 먹은 명단이 마른 뱀가죽처럼 펄럭였다. 15알에도 20 넣었소. 어린 뼈가 새 초식을 받아들이기 좋다더군. 이번에는 쓸만한 병기로 길러줄 것이오. 아랑의 눈에서 웃음기가 깨끗이 사라졌다. 소명이 대검을 뽑으려 했으나 제갈진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막았다. 아직이었다. 위문탁은 그 작은 움직임을 자신이 상대를 눌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말 위에서 턱을 더 높이 들었다. 거절해도 좋소. 다만 오늘부터 북부 상당과 표국 어느 곳도 귀군의 물자를 씻지 않을 것이오. 소금 한 돼, 바늘 한 개도 이 골짜기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내가 북부의 모든 상인을 샀나? 제갈진이 처음 입을 열었다. 위문탁은 그제야 곡식 자루 위에 앉은 사내를 제대로 보았다. 흑삼, 병기 하나 없는 빈 허리춤,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느슨한 자세. 그런데 백무진도 백아린도
그 사내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문탁은 말에서 내렸다. 천례각주.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군요. 말투만 공손해졌을 뿐 눈에 남은 웃음은 그대로였다. 백병성주께서도 각주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귀군처럼 값어치 없는 무리를 감쌀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값진 거래를. 사람값부터 제대로 말해. 무슨 뜻입니까? 제갈진이 자루 하나를 발뒤꿈치로 툭 건드렸다. 젖은 보리 18석에 100명이면 한 명에 2말도 안 되잖아. 사람 장사 오래 했다는 놈들이 셈도 못해? 위문탁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천하제일인도 값을 따지시는군요. 아니, 내가 얼마나 싸구려인지 보는 중이야. 이번에는 웃음이 완전히 지워졌다. 그 순간 비영은 동쪽 능선의 바위 뒤에 몸을 낮추고 있었다. 숨은 궁수는 모두 6이었다. 둘은 공터를, 둘은 굴량 창고를, 나머지 둘은 백무진의 군막을 겨누었다. 화살촉에는 기름 먹인 천이 감겨 있었다.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면 곡식과 군막을 함께 태울 작정이었다. 비영은 가장 먼 궁수의 뒤로 소리 없이 내려섰다. 손날이 목덜미를 치자 사내가 입도 벌리지 못하고 눈 위로 쓰러졌다. 두 번째 궁수가 고개를 돌리기 전에 짧은 거미 활시위를 잘랐다. 그녀는 아직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제갈진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공터에서는 위문탁이 명단을 활짝 펼쳤다. 이름은 이미 골랐소. 지난번에 형제를 보낸 집은 이번에 빼주었으니 아주 공정한 명단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인의 비명이 터졌다. 위문탁의 손가락이 명단 한 줄을 짚더니 곧 사람들 틈에 선 아이 하나를 향했다. 유성 13살 앞으로 나와라. 아이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았다. 안 됩니다. 저 애는 병사도 아니오. 아직은 아니겠지. 위문탁이 호위에게 눈짓했다. 호위 둘이 여인을 밀쳐내고 아이의 양팔을 잡았다. 아이는 발로 눈을 걷어차며 버텼지만 굶은 몸으로 어른 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아랑의 손목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소명은 대검 손잡이를 움켜쥔 채 제갈진의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 위문탁이 직접 아이의 멱살을 끌어당겼다. 지난번에도 이런 소란 때문에 해가 뜰 때까지 걸렸소. 본보기를 보이면 이번에는 빨리 끝나겠지. 그가 허리에 단검을 뽑아 아이의 목에 댔다. 백무진의 창이 반쯤 들렸다. 동시에 주변 호위들이 검을 뽑았고 골짜기 양쪽에서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움직이지 마시오, 귀군사. 위문탁이 아이의 목 뒤로 얼굴을 숨긴 채 웃었다. 당신이 한 걸음 움직이면 군량과 함께 이 골짜기를 태울 것이오. 어제까지 잘하던 계산을 오늘 망칠 필요가 있겠소? 단검이 살을 누르자 아이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아랑의 비도가 소매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고 소명의 대검은 한치만큼 칼집을 벗어났다. 배가리는 검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제갈진을 보았다. 진삼은 펼쳤던 주판을 천천히 품에 넣었다. 그제야 제갈진이 곡식 자루에서 일어났다. 비영. 능선 위에서 가느다란 검은 실 하나가 끊어졌다. 예, 주군. 목소리는 위문탁의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아이를 붙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비영의 검끝이 그의 손등을 관통해 손가락 사이로 붉게 솟아나 있었다. 위문탁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아랑이 아이를 낚아채 어머니 쪽으로 던지듯 밀어보냈다. 제갈진이 눈밭으로 한 걸음 내려섰다. 거기까지다. 오용희가 마귀와 손잡았.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에야 백병성의 사자는 자신이 누구 앞에서 사람값을 흥정했는지 깨달았다.